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역 발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384명을 기록해 3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2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린이와 청소년 감염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새학기에는 등교 수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대북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한미 안보수장인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첫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주자인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경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예비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대림동의 한 식당 앞에서 중년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망친 중국 동포 50대 용의자를 오늘 오후 붙잡아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새 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폐교한 서울 은예초등학교 학교법인은 재학생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결정하고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경칩을 한 달이나 앞두고 벌써 두꺼비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알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다가오는 새학기에도 지난해처럼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것인지 걱정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이번 봄부터는 등교 수업을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등교 중지가 길어지는 데 따른 여러 부작용과 함께 학생 감염 비중이 적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교육부의 새학기 등교 수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원격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여러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발 감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가 지시 배경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성인보다 비교적 낮고 감염되더라도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등교 중지가 코로나19 감염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아동 청소년 확진자 127명 중 학교 감염 사례는 단 3명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학교 내 감염 위험도를 세밀하게 평가해 등교 시 방역 방향을 세우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인원 확대를 논의 중입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목요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3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일주 동안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384명이 됐습니다. 거리 두기 2단계인 기준인 300명대로 내려온 건데요. 이 흐름이 유지되면 5인 모임 금지 해제 여부를 이달 말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1명입니다. 최근 엿새 동안 400명대 안팎을 유지하면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410.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384명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준 직전 한 주 동안 일평균 382.3명 이후 57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3차 대유행이 발생하고 처음으로 2단계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정부는 감소세를 유지할 경우 다음 달부터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추고 5인 모임 금지를 해제할지 이달 말 결정할 방침입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기초 재생산 지수가 0.82 정도인데
영국 변이가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진다면 바로 1.2로 올라간다는 얘기이고 1 미만인 경우 유행 억제로 한 명이 0.82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인데 1.2는 한 명이 1.2명을 감염시켜 다시 유행이 확산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영국발이 15명, 남아공발이 2명, 브라질발이 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1일 확보한 영국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로 항체 치료제가 효능이 있는지 설 전까지 분석을 마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은 다음 주 목요일인 28일 발표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알려지기로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높다고 돼 있죠. 그런데 감염 전파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치명률도 높인다고 합니다. 영국 보건당국의 발표인데요.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기존의 예측을 뒤엎은 겁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돼 50여 개 나라로 빠르게 전파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영국 정부는 영국발 변이가 감염 환자들이 숨질 확률, 치명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addition to spreading more quickly, it also now appears tha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new variant may be associated with a higher degree of mortality. 영국 보건당국이 60세 코로나19 환자들을 분석했는데 기존 바이러스는 1000명 중 10명 정도가 숨겼지만 변이는 13명으로 늘어나 30% 높은 치명률을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만 특정 연령의 초기 자료만 본 것이어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행히 기존 백신이 영국발 변이에 효과를 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나온 변이는 다르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more concerned that they have certain features which means they might be less susceptible to vaccines. 남아공 변이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았거나 백신으로 생긴 항체를 무력화한다는 연구도 미국 등에서 여러 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결과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백신도 독감처럼 변이에 대응해 새로 개발하고 추가로 접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백악관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트럼프 때와는 다른 새로운 대북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핵 억제에 여전히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North Korea's nuclear, ballistic missile, and other proliferation-related activities constitute a serious threat to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러면서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새 전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도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1대1 담판 협상 방식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큰 폭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무 협상과 동맹국과의 공조 등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후 한미 안보수장인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첫 통화를 했습니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양국 정상도 소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취임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40분 동안 진행된 전화협의에서 양국 안보수장은 최근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향후 미축은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상 간 소통 시작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조만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 전화통화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기가 1년 4개월여 남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성과를 낼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자외교 무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우상호,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 주자가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요. 이낙연 대표와 함께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부족한 재난지원금 이상의 지원을 약속했고 선거 주자로 첫 대면한 두 주자는 반가운 분위기 속에 치열한 경쟁 예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주자들 관련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들과 함께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민생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조금만 사면 안 되지? 네, 조금 넉넉히 주세요. 10개 주세요. 10개. 얼마일까요? 28,000원.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으로는 부족한 현실을 잘 안다며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아프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와 잘 협의해 가면서 늦지 않게 유연하게 우리 민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주자로서는 처음으로 대면한 박영선 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동상이 고생하는데. 눈이 올 때까지 내가 잘 지키고 있었어. 화기애애함 속 유권자들과의 스킨십 경쟁도 이어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상인들이 사용하는 무인 판매기를 발견하자 중기부 사업이었음을 강조했고 우 의원은 시장 상인들의 얘기에 가슴이 먹먹했다며 민생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박 전 장관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경선전은 점점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75일 남았습니다. 여야 후보의 윤곽도 확정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치부 김수철 기자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기자. 예.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에서 29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고 경선을 거쳐서 3월 초쯤에는 최종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를 합산해 후보를 정하는 것으로 확정됐죠. 국민의힘 쪽은요? 예, 국민의힘은 그제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최종 후보는 3월 4일에 발표됩니다. 4명의 본경선 진출자가 4차례 토론회를 갖고 3월 2일에서 3일에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승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의 4명의 본경선자는 최종 결정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예, 다음 달 5일에 결정됩니다. 아, 다음 달 5일이군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군도 이제 많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에서는요. 다음 주 화요일쯤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포함해 후보만 14명에 달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출마를 공식화했죠. 부산시장의 경우 민주당은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등이, 국민의힘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이원주 전 의원 등이 출마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전략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코로나 시대에 수익을 더 낸 기업들이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로 마련된 돈으로 소상공인 등을 돕겠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인데요. 이미 손실보상제는 특별법으로 발의됐습니다. 또한 택배 분류 작업을 업체 업무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노동계 표심을 자극하고 부산을 찾아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덕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 심의와 처리를 서두르겠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현 정부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단일화 무상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죠. 당내 반발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를 갖다가 만들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단일화해도 시간이 늦지 않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 지지 구도를 볼까요? 현재까지는 여론조사에 안철수 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업체 서던포스트 RNC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을 여유롭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대표는 박 전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서 41.5% 대 33.5%로 오차 범위 밖의 우세를 보였는데요. 우 의원과 맞붙었을 때는 42% 대 29.5%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을 때의 가능한 수치로 보여집니다. 그런 말이죠. 박영선 전 장관하고 국민의힘 쪽에 오세훈 전 시장 또 나경원 전 의원이 1대1 펼쳤을 때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박 전 장관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35% 대 31.5%로 우위를 보였지만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36.1% 대 38.3%로 열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한 주 간격으로 출연해 장외전을 펼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직 최종 후보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선거 기간이 2달 더 남은 상황이라 변수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75일 남았습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 안 한 후보는 박영선 전 장관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철 기자였습니다. 네, 사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경남 거제 해상에서 339톤급 대형 선망이 침수됐습니다. 해경이 승선원 10명 중에 7명을 구조했는데 남은 3명은 현재까지도 수색 중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거센 물살 위에 사람이 위태롭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겨! 오늘 오후 3시 47분경 경남 거제시 갈곶도 남동방 약 1.1km에서 한국인 9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10명의 승선원이 탄 배가 침몰했습니다. 사고 당시 갑자기 선내로 바닷물이 들어찼고 침수 사실을 확인한 선장이 곧장 해경에 도움을 요청한 뒤 선원들과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영해경이 경비정과 연안구조전 등 구조 세력 11척을 현장 급파해 구조 작업을 진행해 표류 중이던 승선원 7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 측은 강풍으로 수색에 어려움이 있지만 남은 3명을 구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은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고 어선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 서울 대림동에서 벌어진 중국 동포 남녀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중국 동포 50대 남성이 20시간 만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길가에서 남성 2명이 몸싸움을 벌이고 중간에서 롱패딩을 입은 여성이 이를 말립니다.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단상으로 올라가 유리병으로 검은 재킷의 남성을 내리칩니다. 맞은 남성은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근처에 있던 여성에게 달려가 공격하고 여성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이 남성은 흉기를 손에 쥔 채 일행과 함께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사건 발생 5분 만에 경찰과 119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흉기에 맞고 쓰러진 여성과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분쯤 서울 대림동의 한 식당 앞에서 중국 동포 50대 남성이 남녀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이곳 골목을 통해 도주했고 같이 있던 일행은 마작방에 숨어 있다 발견됐습니다. 일행 하나만 잡아 데리고 갔어. 경찰들이 붙잡고 아주 가지고 오는 거. 물어보더만 왜 자기는 모른다고 대답을 하고. 경찰은 현장에서 붙잡은 일행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구로동에서 가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가해 남성과 일행 그리고 숨진 남녀 모두 중국 동포로 조사됐고 가해 남성과 일행은 범행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지난해 7월이었죠. 같은 몽골인끼리 집단 폭행을 벌여서 한 명이 숨진 사건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이른 아침인데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컸죠. 이에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한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직후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주변의 행인들이 말려보지만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도 폭행에 가담합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수차례 머리를 맞은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해 7월 몽골인 남성 A씨와 B씨는 그날 처음 만난 같은 국적의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려 했고 이를 본 C씨가 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고 조롱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2년과 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그리고 피해자도 같이 싸우다가 이 일이 벌어졌고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셔서 집행유예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법원은 피해자가 숨졌지만 유족과 합의한 정황, 피고의 나이가 20살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물고문의 식고문 그리고 친구 폭행 지시 정황까지 울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검찰도 재판을 3번씩이나 미루고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피해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입니다. 1년 만에 어린이집 CCTV를 보고 수십 건의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부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CCTV를 받지 못했다면 80여 건의 추가 혐의를 밝혀낼 수 없었고 다른 피해 아동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당시 수사경찰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이 청원에는 이틀 만에 10,000명 이상이 동의하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청원 20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나는 이 경찰관이 어떻게든 징계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또 이거를 외부에 알리고. 애초 경찰이 송치한 학대 혐의는 20여 건, 물고문과 식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는 빠져 있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누락된 건 마찬가지. 부실 수사 논란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애초 선고 기일은 지난달 9일. 검찰은 하루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해 재판을 일주일 미뤘고 그 이후로도 2번이나 더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가해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지만 공소장 변경 여부에 따라 구형량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3년 전 겨울방학을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폐교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서울 은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법원이 3년 만에 학생 한 명당 300만 원을 배상하라면서 당시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폐교된 서울 은혜초등학교 교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2018년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법인이 운영상 이유로 폐교 절차를 밟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를 호소해왔습니다. 당시 은혜초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학교 법인 측이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측은 재정 적자를 달리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상 등교생이 전무해 문을 닫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이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 결정을 통보했고 학생, 학부모를 고려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졸업생들과 입학 예정자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저희가 떳떳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배울 권리와 올바른 원하는 곳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 소송을 진행한 거거든요. 법인 측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MBN 기획취재 순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병동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겠다며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병상 수를 줄여서 환자들 간격을 넓히고 병실마다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입원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 하시겠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인지 심가현 기자의 취재 내용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정신병원 안 폐쇄병동입니다. 병실에는 10개의 침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침상 4개를 빼고 침상 간 거리를 1.5m로 벌려야 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환자 간 감염을 막겠다며 기준을 강화한 탓입니다. 입원 환경은 개선되는 셈인데 문제는 동시에 병상 수가 40%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 정신질환 치료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감염 예방 효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일반 병원 기준인 1m보다 넓은 간격이라는 겁니다. 환자들의 이제 활발한 소통과 활동, 교류 이런 것 권장하기 때문에 이방저방 다니면서 서로 어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권장이 되는 그런 치료 세팅이거든요. 병상 간격을 늘리는 것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병실 밖에 설치된 공용 화장실과 달리 병실마다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감염이 이뤄진다는 지적 때문에 나온 대책인데 CCTV 설치가 어려운 병실 내 화장실은 정신질 환자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CCTV를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해라든지 그런 타해 위험성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 충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지난 4년 동안 의료기관 내 환자의 자살자해 보고 사례 225건 중 80건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예방에만 골몰한 나머지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그동안 대학병원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정신병동을 축소해왔습니다. 지금도 병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복지부 개정안으로 병상 40%를 또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입원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들 치료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강대엽 기자입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지난 2015년 정신병동을 폐쇄했습니다. 과거 36병상을 보유했던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병동도 현재 20병상만 남았고 2달 후엔 이마저도 폐쇄할 예정입니다. 건물 확장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병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 신설을 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시설 조건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신과 병동을 폐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 수가가 다른 과에 비해 낮아 병원 경영상 정신병동을 줄여왔다는 게 의료계 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정신병동 보호병상 수는 지난 10년 동안 18%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치대로라면 그나마 있던 병상은 40% 더 줄고 간호사와 보호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도 33% 줄어든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신과 환자 중 위험군을 수용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타의 위험이 큰 급성기 환자는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지금 입원하신 분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또 급성기에 입원이 꼭 필요한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발표까지 마친 보건복지부는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즉시 시행 건이 있었는데 이격거리 같은 경우는 근데 23년 1월 1일로 가려고 합니다. 관련 단체들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절기상 소환과 대한이 지났습니다. 네, 경칩은 아직 멀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섬진강에요. 봄의 전령사 두꺼비와 개구리가 산란을 벌써 시작을 했대요. 오, 그렇군요. 네. 섬진강이 두꺼비 섬자에 나루 진짜 쓰거든요. 오, 한자로 두꺼비 섬자군요. 네. 오,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영어로 혹시 두꺼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랬는데요? TOAD, 토드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섬진강을 영어로 또 뭐라고 할까요? 뭐 두꺼비가 토드니까 뭐 토드 리버 뭐 이렇게 부르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섬진강 리버 이렇게 합니다. 네, 강세훈 기자가 남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꺼비 섬자를 쓸 만큼 주변에 두꺼비가 많은 섬진강입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벌써 겨울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짝짓기를 하려고 산에서 내려와 근처 물가로 이동합니다. 날씨 변화에 민감한 개구리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나 두꺼비나 설 쉬고 설 쉬면 울음소리가 나고 밖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올부터서는 일찍 나오네요. 일부는 산자락 습지에 알까지 나왔습니다. 개구리가 깬다는 경칩은 3월 5일이지만 최근 겨울답지 않은 날씨와 비까지 내리면서 개구리가 성급히 눈을 뜬 겁니다. 문제는 개구리 활동이 빨라지면 꽃샘 추위에 알과 올챙이가 얼어 죽어 개체수가 준다는 겁니다. 먹이 사슬의 중간자인 개구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태계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작년에도 한 30일가량 한 달 정도 빠르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더 4, 5일 정도 더 빠르게. 기후변화 생물 지표인 개구리가 절기를 한참 앞서가면서 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위안부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오늘 0시를 기해서 확정됐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 주도로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위안부 배상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이 오늘 판결 확정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最近の日韓関係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や慰安婦問題などによりさらに厳しい状況に陥っています。 이번 판결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 주도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항소 시한인 어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원고들은 이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이 반발하는 거는 대내적인 표정 관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일 관계를 대립으로 끌어갈 생각은 일본도 없지 않나 난 그런. 일본 측 담화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정부 차원의 추가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안부 문제야말로 유례 없는 인권 침해로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여 양국 관계 냉각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우리 한반도 국토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국토위성, 차세대 중형위성이 오는 3월 우주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핵심 부분 대부분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 의미가 더욱더 크게 다가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입니다. 개발 기간만 6년. 500kg급 위성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국산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덕분에 국산화 비율은 기존 60-70%대에서 최대 98%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부품 조립과 시험을 거쳐 마침내 발사장인 카자흐스탄 우주센터로 향합니다. 현지에서 발사체 결합 등을 거쳐 오는 3월 20일 우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6월쯤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반도 국토의 모습을 정밀하게 촬영해 보내오게 됩니다. 영상은 국토관리와 재난대응, 미세먼지 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차세대 중형위성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해 앞으로는 산업체들이 3, 4, 5호 위성을 개발하고 우주과학과 수자원 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연기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무관중 개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관중 없이 개최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은 25조 7천억 원에 달해 일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았지만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 10에서 40mm, 남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 대신 눈이 쏟아지겠는데요. 강원 산지에 최대 20cm의 폭설이 예상돼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이 참 포근했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2.2도로 이맘때보다 11도나 높아 3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내일도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아침에는 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흐리다가 오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로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울산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오후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큰 추위 없겠고요. 주 후반쯤 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